창밖으로 떨어지는 비를 바라보며 저는 제 67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따라 빗방울 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들립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 한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도 어느덧 5년, 그 후로 아들 동수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전화로 대충 인사만 하고 끊어버리는 게 전부였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요. 동수야,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가면 안 되겠니? 죄송해요. 다음에 시간 될 때 꼭 찾아뵐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지만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저 허탈한 웃음만 나옵니다. 40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집을 중개했지만 정작 제 아들은 제 집 근처에도 오지 않는군요. 식탁 앞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문자라도 보낼까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작년 생일에 받은 문자가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져 갔고 방 안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보지만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 소리만 더욱 외로움을 깊게 만듭니다. 냉장고에는 혼자 먹기 위해 소량으로 포장된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맘때쯤이면 집 안이 북적거렸는데 말입니다. 여보, 우리 동수 이번에 승진했대요. 우리 며느리는 언제 애기 소식 들려주려나? 그때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혼잣말로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동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던 모습, 중학교 시절 상장을 들고 찍은 사진,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던 순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대학 등록금을 내주던 날, 동수가 했던 약속이 귓가에 맴돕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시계는 이제 막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문득 동수의 집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강남 아파트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비록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생일날 아들 집에 찾아가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겠지요. 이런 생각으로 저는 천천히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사준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머리가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품위 있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동수 내외에게 줄 선물 봉투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비록 제 생일이지만 손 비어가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갑자기 비가 그치고 희미한 햇살이 비춰왔습니다.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며 저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아들의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금빛 로고가 반짝이는 49층짜리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문득 제 낡은 우산과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비원들은 제가 들어서자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어디 찾아가세요? 4905호에 사는 제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전화는 하고 오셨습니까? 제 생일이라서 깜짝 방문하려고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먼저 인터폰으로 확인하고 올라가셔야 합니다. 저는 초라해진 마음을 감추며 로비 한켠에 있는 인터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4905호 버튼을 누르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나 동수 아버진네. 네, 아버님이세요? 지금 웬일이세요? 내가 오늘 생일이라. 어머, 죄송해요.
근데 지금 손님들이 와 계셔서. 그때 안에서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동수야, 누군데 그래? 아, 어머니. 그냥 지나가는 분이에요. 지나가는 분이 왜 여기를 와? 그러게 말이에요.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며느리는 마치 불청객을 대하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가면 안 될까? 지금은 정말 곤란한데 동수 씨도 바빠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동수가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동수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라서 아, 진짜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서 중요한 모임 중이에요. 잠깐이라도. 아니, 그러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동수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너희 집에 파티하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중요한 손님들 오셨거든요. 아버지가 오시면 분위기 깨지잖아요. 나는 너의 아버지인데.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매번 이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매번이라니. 내가 언제.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도 모르시면서 맨날 이런 식이시잖아요. 며느리도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지금 올라오시면 정말 안 된다고요. 저희 집에 중요한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니?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떡해요? 여기 지금 신경 써야 할 귀빈들이 계시다고요. 아버님도 참 눈치도 없으시네. 한 번도 안 오시더니 뭔가 필요하실 때만 오시고 이러시면 곤란하다니까요. 저기 앞에 편의점이나 가서 기다리시든가 하세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시든가.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저희 체면이 깎이잖아요. 아버님, 우리가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지 아세요? 신경 좀 써주시면 안 되나? 정말 속 터져서 사람이 때와 장소를 좀 가려가면서 움직여야지. 이게 뭐예요? 사람들 보기 민망하게. 동수 씨, 어서 들어가요. 귀한 손님들 기다리시잖아요. 아버님은 그만 가보세요. 다음에 시간 나실 때 연락이나 하시고 오세요. 아니, 그것도 됐고 그냥 우리 이대로 살아요. 서로 불편하게 뭐하러 그러고 살아요? 며느리는 동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동수야, 그만하시고 돌아가시라고요?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하다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이에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하라고요? 아버지도 참 너무하시네. 한 번도 안 오시더니 이런 날 찾아오시고 체면이고 뭐고 다 망치시는 거 아시죠? 지금 저희 집에 정말 중요한 분들이 다 계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아버지라도 이건 아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아, 정말 미치겠네. 그냥 가시라니까요. 이러고 계시면 제가 더 할 말 있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세요? 이제 그만 가세요. 아니, 차라리 이참에 확실히 하죠. 앞으로도 이러실 거면 아예 오지 마세요. 귀찮게 이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드렸는데 그 뜻도 모르시나? 답답하네 진짜. 어서 가시라고요. 동수와 며느리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동수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렇게 찾아오는 거야?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님, 이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주머니 속에 생일 선물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세차게 쏟아지는 비였습니다. 결국 저는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아들의 집 근처 골목에서 서성였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주차장 한켠에 있는 작은 지붕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둑해질 무렵 아파트 현관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입구의 밝은 조명 아래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수야, 장인어른 생신 파티 정말 즐거웠다. 네, 매년 이렇게 해드려야죠. 우리 아버님 아니십니까? 아들은 웃으며 사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매년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주니 고맙구나. 아이고, 아버님. 당연한 일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프랑스 레스토랑 셰프님을 모셔왔잖아요. 안사돈도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이렇게 잘하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어머님, 과찬이세요. 앞으로도 더 잘할게요.
며느리는 안사돈에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비가 다시 오네요. 엄마, 조심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동수는 재빨리 우산을 펼쳐 장인 장모님을 에스코트했습니다. 우리 동수 내외가 이렇게 잘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사돈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은 제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우리 동수가 알아서 잘하겠지.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아들이 장인의 생일은 매년 이렇게 챙기고 있었다니. 제 생일에는 문자 한 통 보내기도 귀찮아하던 아들이 장인에게는 이렇게 극진했다니.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동수야, 다음 달에 있을 골프 모임도 잊지 말고. 네, 장인어른. 벌써 예약해 놨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 최고급 골프장으로 예약했어요. 비싼 양주를 한 병씩 손에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동수가 준비한 와인이 정말 좋더군. 역시 우리 사위야. 아버님 생신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주머니에 넣어둔 생일 선물 봉투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주차장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0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보았지만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단칸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흰머리카락이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더니 목덜미가 뻐근했습니다. 오늘 입고 나간 정장이 구겨져 있었고 양말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걸려있는 아내의 옷가지가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침에 끓여놓은 미역국이 그대로 식어 있었고 숟가락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웃음소리가 더욱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가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시간은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벽지의 얼룩이 마치 제 인생처럼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40년간 운영해온 부동산 중개업으로 모은 재산이 꽤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오랫동안 미루어 두었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통장들과 부동산 증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는 늘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사지 않고 외식 한 번 하지 않으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수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재산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곳에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모든 걸 기부하시겠다고요?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꼼꼼하게 준비해온 서류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동안 모은 재산은 총 100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건 한 건 정직하게 중개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고 세금도 성실하게 냈습니다. 이 돈을 청년 창업 지원금으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듣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특히 IT, 물류, 시스템 관련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는 제 의도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동수가 다니는 회사가 어떤 분야에서 수익을 내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장인 덕분에 승진했다는 것도 그 회사가 장인의 인맥으로 성장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IT 스타트업들의 도전으로 그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부한 돈은 바로 그 스타트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입니다. 이 기부금으로 청년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지만 제 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와 거리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감정적인 결정이었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아들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 사진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수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씩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기부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부동산 사무실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40년 동안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곳을 거쳐갔고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다. 단칸방으로 옮기면서 짐을 정리하는데 문득 동수가 어렸을 때 준 연필꽂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예요.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연필꽂이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아들이 쌓아올린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한 달 후 아침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모든 방송사의 메인 뉴스에는 제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렸습니다. 67세 김판규 씨, 전 재산 100억 원을 청년 창업 지원금으로 기부. 실리콘밸리식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파격적인 기부. 물류 테크 스타트업들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 각종 경제신문의 일면에도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물류업계의 지각 변동 예고. 청년 스타트업들의 도전. 혁신적인 IT 물류 시스템으로 무장한 스타트업들 기존 업계 위협. 인터넷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단숨에 김판규였고 2위는 물류 스타트업, 3위는 청년 기부였습니다. SNS에서는 제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어르신. 대한민국이 이런 분들 덕분에 발전하는 것. 각종 언론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 TV에서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40년간 부동산 중개업으로 모은 전 재산을 청년들을 위해 기부한 김판규 씨.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이 이런 분이었어. TV에 나온 그분이 우리가 아는 그 김 선생님 맞나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복지관 직원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김 선생님, 정문에 기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저는 조용히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계산대 앞에 놓인 신문에도 제 얼굴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김 선생님 아니세요? TV에서 봤어요? 이제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제 전문 채널에서는 제 기부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대기업 중심의 물류 시스템이 혁신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땡땡 물류 시스템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드디어 동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그저 청년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회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요. 그 전화도 끊었습니다. 밤새도록 전화벨이 울렸지만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밝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청년 스타트업들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으로 시장 출격 준비. 기존 업계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 저는 조용히 웃으며 TV를 껐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동수의 회사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원한 스타트업들이 하나둘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실시간 경로 최적화와 AI 기반 재고 관리로 물류비 30% 절감 가능. 클라우드 기반 통합 물류 플랫폼으로 실시간 화물 추적 구현. 땡땡 물류 시스템의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새로운 스타트업들로 옮겨갔습니다. 김동수 부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반토막 났습니다. 주요 거래처 A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신생업체들과 경쟁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보는 것이 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땡땡 물류 시스템. 스타트업 공세에 수세적 대응. 주가 급락. 물류업계 지각 변동, 청년 스타트업들의 돌풍. 동수는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장인의 인맥으로 버텨오던 회사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이제 동수는 더 이상 호화로운 파티를 열지 못할 것입니다. 장인의 생일날 프랑스 레스토랑 셰프를 부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동수의 회사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그를 보았습니다. 한껏 기죽은 모습으로 퇴근하는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더 이상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모님과의 골프 모임도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동수 부장,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갔다면서? 장인어른 체면도 있는데 이번엔 좀 봐주지 그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매일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이 모든 소식을 차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생일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지나가는 분이에요. 그날의 그 말이 다시 한번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1년 후 동수는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가장 먼저 동수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장인의 입김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수 부장님,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도 처분해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인은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죠? 아버님께 한 번만 더 부탁드려볼까요?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결국 동수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시겠죠? 당신이 한 일이... 난 그저 청년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다. 아버지, 제발... 끊어라. 동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잘난 척을 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의 셰프를 부르며 장인의 생일을 축하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골프장을 드나들던 며느리도 이제는 전세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생일날 저를 쫓아냈던 그 자리에서 똑같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복수는 이렇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차갑고 조용하게. 마치 제 생일날 내리던 그 비처럼. 어느 날 초라한 차림의 동수가 제 단칸방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명품 정장도 반짝이는 구두도 없었습니다. 마치 길 잃은 개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그가 이제야 이 좁은 단칸방을 찾아온 것입니다. 돌아가. 난 더 이상 네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아버지라고 부르나?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그래. 네 장인어른 생일 파티할 때는 정신이 멀쩡했고 아버지, 그건 매년 그렇게 잘 챙겨주더구나. 동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처럼 차갑고 서늘한 비였습니다. 너도 이제 알겠지. 네? 혼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동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가 나를 버렸을 때 그 기분. 아버지, 제발. 이제 장인은 너를 어떻게 대하더냐? 동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으시고 만나주지도 않으세요. 그래. 너도 이제 지나가는 사람 취급을 받는구나. 빗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난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았다. 그 돈으로 너를 대학도 보냈고 너가 취직할 때도 묵묵히 지켜봤지. 동수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넌 돈 있는 장인이 생기자마자 나를 버렸어. 아버지. 이제 그 장인이 너를 버렸고 창밖의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난 이제 너 같은 아들이 없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했다. 그럼.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다. 동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아버지,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래, 나도 그랬었지. 제발. 넌 아직 젊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아들은 아니야. 동수는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일어섰습니다. 비를 맞으며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이 제 생일날의 제 모습과 오버랩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렸듯이 이제는 제가 그를 버린 것입니다. 냉정하고 매정하게. 그가 그랬던 것처럼. 창밖으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이제 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적막이 그리 쓸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리워할 필요도 기다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제 생일날의 그 아픔도 이제는 조금씩 옅어져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제가 지원한 청년들의 회사들은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은인이라 부르며 자주 찾아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어요. 젊은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가끔 동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는 작은 가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편의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이제는 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제 자식이 되었고요. 매주 목요일이면 어르신들과 바둑을 둡니다. 김 선생, 오늘은 내가 이길 걸세. 그럴 리가요. 제가 한 수 져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복지관이 이제는 제 집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주말마다 찾아와 사업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아, 그래. 한번 들어보자꾸나.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끔 동수의 편의점 앞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그도 이제는 제게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이 즐겁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고 청년들에게 사업 경험도 들려줍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은 청년들과 멘토링 약속이 있어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오는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업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선생님, 이번에 해외 바이어와 미팅이 있는데 걱정이에요. 겁내지 말게. 내가 예전에 상가 계약할 때도 청년들은 제 이야기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제 생일날이면 이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프랑스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하지만 저는 복지관에서 소박하게 잔치를 엽니다.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박한 미역국을 나눠 먹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축하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 저에겐 진정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내가 보고 있다면 지금의 저를 보며 무엇라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보, 이제야 찾았네요. 진정한 행복을.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 어디선가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달빛 아래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평온해진 것 같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마음에 꽃이 피었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복수심도 모두 봄바람에 실려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새들의 지저김을 들으며 눈을 뜹니다. 창가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더 이상 쓸쓸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에서 제 인생의 지도를 봅니다. 청년들의 반짝이는 눈동자에서 저의 젊은 시절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의 미소가 따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쓸쓸한 생일도 외로운 저녁도 없습니다. 제 생일이면 복지관은 작은 축제가 됩니다.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자리. 그 속에서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저를 본다면 이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것 같습니다. 돈으로도 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친구이자 스승이 되었습니다. 한 그루 나무가 되어 세상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람.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제 모습입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운명이었나 봅니다. 그 쓸쓸했던 생일이 없었다면 오늘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제 이름은 김봉자입니다. 올해 72살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는 우리 아들 형구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형구는 우리 집안의 3대 독자예요.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봉자야, 이 아이는 금쪽 같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형구를 너무 특별하게 여겼나 봐요. 형구가 태어났을 때 온 동네가 축하해 주셨어요. 우리 동네가 시골이라 아들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이웃들이 모두 모여 산후조리도 도와주시고 100일잔치 때는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였어요. 남편도 저도 형구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줬죠. 좋은 학교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원하는 건 다 사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독이 됐나 봐요. 하지만 그땐 정말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초등학교 때의 일이에요. 형구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친구들이 자기 운동화가 촌스럽다고 놀렸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형구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갔어요. 비싼 운동화를 사주면서 형구에게 말했죠. 우리 아들, 이제 친구들한테 놀림 안 받을 거야. 형구의 환한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기뻤어요. 그때는 몰랐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제 모습이 형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형구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때 우리 부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 몰라요. 동네 어르신들께 일부러 찾아가 자랑도 했죠. 우리 형구가 반에서 1등 했대요. 어르신들은 다들 축하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말씀 하셨죠. 봉자야, 너무 애한테 부담 주지 마라. 공부만이 전부는 아니야.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씀을 새겨들었어야 했나 봐요. 형구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뒷바라지 했어요. 학원비에 과외비에. 우리 집 살림이 어려워져도 형구 공부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야근도 마다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저도 이웃집 김치 담그는 일을 도와주고 품삯을 받았죠. 형구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그래야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어요. 형구가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울면서 형구를 껴안았죠.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형구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형구의 눈빛에 뭔가 불안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땐 그게 뭔지 몰랐죠. 형구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걸까요? 형구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줬던 걸까요? 그때 형구가 말했던 게 기억나요. 엄마, 아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형구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봤어야 했나 봐요. 우리 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진짜 행복한 건지, 그땐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때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의 지나친 사랑이 형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형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전 정말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제 앞길을 잘 걸어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세상이 우리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형구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일했죠.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형구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럴 때마다 형구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빨리 승진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때 그 생각을 형구에게 제대로 전달했어야 했나 봐요. 시간이 지나면서 형구는 점점 더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주식, 부동산.
돈 될 만한 건 다 해봤죠.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구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형구가 들뜬 목소리로 집에 들어왔어요.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전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형구에게 말했어요. 형구야,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돈이 전부가 아니야.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때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전 그저 우리 아들을 믿기로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땐 그러지 못했어요. 형구는 점점 더 돈 버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회사 일은 뒷전이고 퇴근하자마자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됐죠. 주말이면 부동산 설명회를 다니고 밤늦게까지 투자 관련 유튜브를 보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어느 날 형구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 회사 그만둘 거예요. 투자로 돈 버는 게 더 빨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형구야, 그러지 마라.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엄마, 제발요. 저 이제 다 컸어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형구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투자에 뛰어들었죠. 처음에는 돈을 좀 벌었다고 하더니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형구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회식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걸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어느 날 밤 형구가 만취해서 들어왔을 때 일이에요. 평소와 달리 옷이 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상처까지 났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봤죠. 형구야, 무슨 일 있었니? 왜 이 모양이야? 그런데 형구는 대답도 않고 휘청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형구의 방에서 지갑을 찾던 중 우연히 빛 독촉장을 발견했어요. 그제서야 형구에게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형구의 친구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봉자 씨, 미안해서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형구가 우리 아들한테 돈을 꿔갔다더라고요. 근데 갚지를 않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형구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형구에 대한 걱정,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웃들의 시선. 모든 게 저를 짓눌렀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형구가 돈을 빌려갔다는 사람,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 야, 김영구.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벌써 3개월이나 지났잖아. 너 약속했잖아. 한 달 안에 갚는다고. 근데 연락도 안 받고 이게 뭐야? 내가 너 믿고 빌려줬는데 이럴 거야? 너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도망 다니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 돈이 내 생활비였다고. 너 양심 없어? 당장 갚아. 안 그럼 너희 집으로 찾아갈 거야. 너희 부모님한테 다 일러 바칠 거라고. 알아들어? 김영구, 너 정말 사람 같지도 않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너가 그렇게 투자가 확실하다고 했잖아. 원금은 절대 손해 안 본다며? 근데 이게 뭐야? 다 날아가 버렸잖아. 내 전 재산이었다고. 너 때문에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애들 학비는 어떻게 내? 너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 내가 너 믿고 모든 걸 걸었는데 넌 그냥 사기꾼이었어.
너 이러고도 잠이 와? 너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겠어? 이런 자식 두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널 꼭 신고하고 말 거야.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은 어떤 사람이 찾아올지, 어떤 소식을 들게 될지 두려웠어요. 동네 슈퍼에 갔다가 들은 소문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형구가 노름판에 드나든다는 거예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형구의 행동을 떠올려 보니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형구의 옷에서 출금 내역을 발견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죠. 우리 아들이 정말로 그런 건가?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형구를 다그쳐 물어봤죠. 형구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를 풍기는 거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너가 이상해진 게 언제부턴지 말해줘.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는 왜 자꾸 간섭하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 이제 다 컸어요. 엄마 말씀대로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도 했잖아요. 제 인생이에요. 왜 자꾸 뭐라 그러세요? 그만 좀 해요. 형구야, 엄마가 너 인생을 간섭하려는 게 아니야. 넌 우리 집의 귀한 아들이잖아. 너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말해줘. 엄마가 다 들어줄게. 엄마 믿지? 믿고 말고는요. 하지만 엄마, 전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스트레스 풀려고 술 마시는 것뿐이에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형구야, 엄마가 예민한 게 아니야. 너가 변한 걸 엄마가 모를 리가 없잖아. 이웃들이 너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 너가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는 소문도 있더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솔직히 말해봐. 엄마, 그게... 정말 짜증나네요.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래요? 제 사정도 모르면서. 돈요? 그거 다 갚을 거예요. 엄마는 그런 쓸데없는 소문 듣지 마세요. 저 진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만 물어보세요. 형구야,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 너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착하고 똑똑했는지 알잖아. 근데 요즘 너무 달라져서 엄마 마음이 아파. 제발 엄마한테 솔직해져 봐.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엄마, 정말 신경 쓰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그냥 좀 힘든 시기일 뿐이에요. 이것도 곧 지나갈 거예요. 엄마가 자꾸 이러시면 제가 더 힘들어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알겠어요. 제발요. 형구야, 엄마가 널 내버려 둘 순 없어. 넌 내 아들이야. 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엄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엄마한테 뭐든 말해봐. 노름 같은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노름을 해요. 엄마가 날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이러시니까 제가 더 힘들어요. 그만해요. 제발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형구를 보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형구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 순수했던 우리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 어느 날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형구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형구의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됐죠. 경찰서에 가보니 형구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어요. 철창 너머로 형구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형구야, 엄마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거니? 형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자랑스러워하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동정과 비난이 섞인 눈길을 보내셨죠. 저런 봉자네 아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애한테 너무 잘해줘서 그래. 버릇없이 컸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우리 형구가 점점 더 나쁜 길로 빠져가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거였죠. 밤마다 형구 방에 들어가 앉아 있곤 했어요. 형구의 물건들을 만지며 지나간 시간들을 떠올렸죠. 학창시절 받아온 상장들, 졸업식 날 찍은 사진들. 그 속에 있는 형구의 밝은 미소를 보면서 언제부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생각했어요. 남편은 이 모든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밤마다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봉자야, 우리가 형구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됐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가 정말 형구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걸까? 이 모든 게 우리의 잘못인 걸까? 그런 생각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형구의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남은 시간에는 형구를 면회하러 다녔죠. 하지만 형구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를 원망하는 듯한 말들을 내뱉곤 했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엄마 아빠 탓이에요. 왜 저를 이렇게 키웠어요? 저한테 뭐든 다 해주시고 제 잘못도 다 덮어주셨잖아요. 엄마 아빠는 제가 뭘 하든 다 옳다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제 행동이 잘못됐단 걸 몰랐어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셨잖아요. 1등만 해야 한다고, 좋은 대학 가야 한다고. 그 부담감 알아요? 전 항상 엄마 아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어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다고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한 것도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뭐든 다 사주셨잖아요. 저한테 인생의 진짜 가치가 뭔지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셨죠. 이제 와서 왜 저한테 이러세요? 엄마 아빠가 만든 괴물이에요,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정말 형구에게 잘못한 걸까? 그 생각에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어요. 형구가 2년 만에 출소하던 날, 저와 남편은 가슴을 졸이며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어요. 멀리서 형구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우리 아들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형구는 우리를 보자 잠깐 멈칫하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형구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도 눈시울을 붉히며 형구의 어깨를 두드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형구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야 형구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방황하게 만든 게 정말 우리 탓일까?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출소 후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형구는 방에서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가끔 형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형구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형구야, 엄마랑 얘기 좀 할까? 형구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게 보였죠. 엄마 저 정말 못난 아들이에요.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하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형구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형구야, 우리가 널 너무 몰아붙였던 것 같아. 엄마 아빠도 미안해. 이제부터 우리 같이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형구는 집 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가끔은 저와 함께 시장에도 나갔죠. 하지만 여전히 바깥 세상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출소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형구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저지른 잘못들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전과자인 형구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죠. 수많은 거절 끝에 겨우 찾은 곳이 지역 재활용센터였어요. 힘든 육체 노동이었지만 형구는 묵묵히 일했어요. 엄마, 이제야 제가 돈의 소중함을 알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참 바보 같았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컥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야 인생의 진짜 가치를 깨닫고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옛 친구들의 냉대. 형구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죠. 가끔은 제가 대신 아파하기도 했어요. 엄마,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형구를 꼭 안아주었어요. 형구야, 넌 우리 아들이야. 엄마는 너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형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형구가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소리쳤죠. 엄마, 집문서 어디 있어요? 전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왜 그러니? 형구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평소에 그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죠. 술에 취해 흐릿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빨리 집문서 내놓으라고요. 당장 팔아야 해요. 형구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어요. 형구야, 무슨 소리야? 진정하고.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형구가 갑자기 저를 밀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힘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아프고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내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니. 바닥에 누워 형구를 올려다보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형구는 그런 저를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어 물건들을 마구 꺼내 던지고 책장의 책들을 바닥에 쏟아냈어요. 어딨어? 집문서가 어디 있냐고. 형구의 고함 소리에 저는 겁에 질려 몸을 떨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형구인가 싶었죠. 어릴 적 사랑스럽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한참을 집안을 헤집고 다니던 형구는 결국 집문서와 인감 도장을 찾아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정신없이 일어나 형구를 쫓아나가려 했지만 넘어지면서 다친 몸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겨우 전화기를 찾아 남편에게 연락했죠. 여보, 큰일 났어요. 형구가. 흐느끼는 저에게 남편은 곧바로 집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도 연락을 해보겠다고 했죠. 1시간 후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더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우리 부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형구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연락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형구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다행히 은행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확인차 연락을 한 거였죠. 우리는 즉시 대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는 사기꾼이 되어버린 걸까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자책감과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남편은 한숨을 깊게 쉬더니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형구를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봉자야. 이대로 두면 형구도 우리도 더 큰 불행에 빠질 거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해. 하지만 여보, 형구를 경찰에 넘긴다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형구를 위한 길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형구가 우리를 원망하면 어떡해요? 지금은 원망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해할 거야. 우리가 형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결정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여보,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봉자야.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형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제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그날 저녁 동네 친구 영숙이가 찾아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 물었죠. 봉자야,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영수가, 난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일인데? 차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얘기해봐. 형구가 집문서랑 도장을 가지고 나가버렸어.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는 집을 뒤지더니 그러고는. 그래서 어떡하려고? 남편은 형구를 신고하자고 해. 그래도 너 아들인데 어떡하려고 그러니? 나도 그게 걱정이야.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봉자야,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영수가 형구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봉자야,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너 아들을. 응. 이대로 두면 형구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를 것 같아. 내가 형구를 바로 잡아야 해. 많이 고민했구나. 그래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만 이게 형구를 위한 길인 것 같아. 알겠어. 봉자야, 너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내가 너 옆에 있어줄게. 고마워, 영수가. 너가 있어 정말 든든해. 힘내, 봉자야. 이 힘든 시기가 지나면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영숙이의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았어요. 그렇게 영숙이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게 형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차 안에서 남편과 나누는 대화도 무거웠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봉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형구를 위해서야. 알아요. 그래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게 형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거야. 경찰서에 도착하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 손길에서 힘을 얻어 겨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접수대에서 우리를 맞이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러자 담당 형사님을 만나볼 수 있게 해주셨죠. 상담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중년의 형사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형구의 모든 행적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형구가 어릴 땐 정말 착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였나요? 네, 맞아요. 처음엔 그저 사회생활에 적응하느라 그러나 보다 했죠.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을 자주 빌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노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처음엔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형구 친구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셔서 알게 됐어요. 형구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형사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질문도 하시고 메모도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형구가 집문서와 도장을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됐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대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죠. 형사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신고해 주신 게 아드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셨을 거예요. 저희가 빨리 찾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이제 형구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거든요. 혹시 형구 씨가 있을 만한 곳이 떠오르시나요? 친구들 집을 알아봤는데 없대요. 노름판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사님에게 우리에게 연락처를 주고 형구의 사진도 전달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형구 씨를 찾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은 후에는 조사를 진행할 거예요. 아마도 구속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게 형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죠. 경찰서를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흐린 하늘 사이로 작은 틈이 보이더라고요. 마치 우리 가족에게도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말없이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형구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우리 부부는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했어요. 경찰서를 나온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남편과 저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봉자야, 우리가 정말 잘한 걸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글쎄요, 하지만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죠. 여보세요? 김봉자 씨 되십니까? 여기 땡땡경찰서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어젯밤 신고해 주신 아드님 김영구 씨를 찾았습니다. 지금 강남의 한 바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과 동시에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어요. 형구를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강남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걱정되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었죠.
형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서에 도착해서 담당 형사님을 만났어요. 형사님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죠. 김영구 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더 심각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형사님의 말을 들었어요. 김영구 씨가 불법 대출 업체와 연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일을 했더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돈을 받아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이 저를 부축해 주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럼 형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구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혐의가 무거워서 보석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형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면회는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사 중이라 내일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형구의 방에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어릴 적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죠. 언제부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음 날 남편과 함께 구치소로 향했어요. 면회실에서 형구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드디어 형구가 나왔어요. 수갑을 찬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형구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죠. 형구야. 제 목소리를 듣자 형구가 고개를 들었어요. 핏발선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어요. 왜 오셨어요? 날 잡아놓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형구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지만 이건 널 위해서. 날 위해서요? 날 감옥에 보내놓고 그게 날 위해서라고요? 형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나서서 말했죠. 형구야, 너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알고 있니? 이대로 두면 넌 더 큰 범죄자가 될 뻔했어. 형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들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요, 다 내 잘못이죠. 하지만 당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당신들 탓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아팠어요. 형구야, 우리가 널 이해하지 못한 것은 미안해. 하지만 너가 저지른 일들은 용납될 수 없어. 이제라도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래. 형구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바른 길이요? 이제 와서요. 너무 늦었어요. 당신들이 날 버렸잖아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형구와 헤어질 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죠. 하지만 언젠가는 형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재판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재판날이 다가올수록 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형구가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끊이질 않았죠. 드디어 첫 재판날이 왔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형구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아들이 저기에 앉아있다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숨죽이고 모든 내용을 들었어요. 검사가 형구의 죄목을 낱낱이 밝히는 걸 들으며 충격을 받았죠.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들이었어요. 형구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부모님이 저를 이해해주지 않고 신고한 게 잘못입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살아남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형구를 보니 가슴이 아팠죠.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고 마침내 선고 공판 날이 왔어요.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고인 김영구, 징역 5년에 처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년.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5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형구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구가 교도소로 이송된 후 우리의 삶은 또다시 변화를 맞이했어요. 매달 한 번씩 면회를 가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형구의 수감 생활을 지켜봤죠. 처음에는 형구의 편지에서 원망과 분노의 말들이 많았어요. 왜 날 신고했어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난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믿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죠. 2년이 지나고 나서야 형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신고한 게 저를 위한 거였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아직도 화가 나고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런 편지를 받을 때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형구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느꼈거든요. 5년의 시간이 지나고 형구가 출소하는 날, 저희 부부는 가슴을 졸이며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어요. 형구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지만 아직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었어요. 형구야,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너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 형구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들을 갚는데 평생이 걸리더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겨우 시작이구나. 형구가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기까지는 아직 멀고 험한 길이 남아있다는 걸 말이에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형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과 저는 한숨을 쉬며 거실에 앉았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뿐이야. 형구가 정말 변할 의지가 있는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형구가 일찍 일어나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 볼게요. 저는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에 말했어요. 그래, 형구야. 힘내서 잘 다녀와. 하지만 그날 저녁 형구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도 전과자를 받아주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갈 순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형구가 정말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며칠 후 형구는 작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어요. 힘든 육체 노동이었지만 형구는 묵묵히 일을 해나갔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형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제가 번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형구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형구야. 그게 바로 너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증거야. 하지만 우리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2달 후 형구의 옛 동료들이 찾아와 형구를 유혹하기 시작했죠. 야, 형구야. 이렇게 고생하며 살 거야? 우리랑 다시 일하면 쉽게 돈 벌 수 있어. 형구는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형구에게 물었죠.
형구야, 설마 다시 그 길로 가려는 건 아니지? 형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형구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오고 돈을 쓰는 것도 많아졌죠. 저는 두려운 마음에 형구의 방을 몰래 뒤져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죠. 거기엔 낯선 이름들과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형구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요.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형구를 다시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할까요?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저는 또다시 긴 고민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형구를 다시 신고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 같았지만 그대로 두면 더 큰 범죄에 휘말릴 것 같아 두려웠죠.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결심을 내렸어요. 어느 날 저녁 형구를 거실로 불렀어요. 형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형구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채 자리에 앉았어요. 형구야, 엄마가 다 알고 있어. 너가 다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형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게 말 안 해도 돼. 엄마는 너가 왜 그러는지 이해해. 하지만 이건 너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입을 열었죠. 형구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하지만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너가 또다시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는 다시 경찰에 신고할 거야. 형구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약했어요. 그 순간 저는 형구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형구야.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이번엔 정말로 새 출발을 하는 거야. 그날 이후로 형구는 정말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피해자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려 노력했죠. 때로는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어 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를 격려하며 그 시간을 견뎌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형구가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엄마, 아빠. 제가 야간 대학에 다니려고 해요.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1년이 지나고 형구는 대학에 다니면서 주간에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힘들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죠. 엄마, 아빠. 제가 이제야 진짜 삶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년이 지났을 때 형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완료했다고 했죠. 엄마, 아빠.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가끔 불안할 때가 있어요. 형구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형구의 변화된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아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일은 정말 어려워요. 때로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 자식의 잘못을 지켜봐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래요.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빛은 찾아올 거예요. 이제 저는 형구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을 데려왔을 때 형구의 눈빛에서 진정한 행복을 볼 수 있었죠. 엄마, 이제 제가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형구의 결혼식 날,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두웠던 날들, 절망의 순간들,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동시에 형구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웃음을 되찾은 모습도 함께 떠올랐어요. 결혼식장에서 형구가 신부와 함께 입장할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식이 끝나고 형구가 저희에게 인사를 왔을 때 저는 형구를 꼭 안아주었어요. 형구야, 정말 자랑스럽다. 너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줄 알았어. 형구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과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다는 걸요. 이제 형구는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낸 그 시간들이 형구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형구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그 뒤에 숨겨진 어둠을 보는 것만 같아요. 과연 우리 아들이 정말로 변한 걸까? 아니면 그저 상황에 맞춰 연기하는 걸까? 이런 의심이 제 마음을 괴롭히곤 해요. 결혼식 날 형구가 신부와 함께 입장할 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저 신부가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르는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형구의 과거를 아는 저로서는 그의 미래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언제 다시 그 어두운 충동이 되살아날지, 언제 다시 그 잘못된 길로 돌아설지. 이런 걱정이 저를 놓아주지 않아요. 때로는 제가 너무 부정적인 걸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형구가 그동안 저지른 일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이런 의심이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형구가 저희에게 인사를 왔을 때 저는 겉으로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과연 이 아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어지럽히지만 저는 이를 숨기려 노력해요. 형구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영원히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밑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죠. 이 상처들이 언제 다시 터질지, 그리고 그때 우리 가족이 견딜 수 있을지. 이런 두려움이 저를 놓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때로는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이야깃거리가 될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죠.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공감과 이해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